지금 제가 근무하는 곳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에 근무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은 해양 생태학, 그래가지고 생태학 분야를 제가 공부했습니다. 잠시 지금 2년 동안은 비상근이라는 형식으로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업과의 관계에서는 오늘 여기 계신 이제 노기호 회장님이나 허원준 심포지움 준비위원장님 모두 KBCSD라는 한국의 기업 지속가능 위원회, 기업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를 허동수 회장님께서 주도해서 하시고 계시는데 그 모임에 제가 초대받아서 가끔 인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화학공업에 대해서 저도 그렇지 않아도 책도 좀 읽어보고 자료도 읽어보고 하면서 아주 대단한 산업이고 그런데 정말 이것이 다시 또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구나 그런 거를 좀 느끼면서 그렇게 하면서 오늘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을 크게는 지속가능 발전 비전과 과제라는 것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잡은 중요한 이유는 저희들이 지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대통령님께서 지속가능 발전 비전을 연설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 장을 저희 위원회에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부 장관님도 오시고 물론 환경부 장관님이 주관하셨지만 산업자원부 장관님 또 건설교통부 장관님이 같이 오셔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처 개발부처와 환경부처 간의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임을 나타낼 수 있었던 그러한 선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의 저희들이 이제 대충 내부 토론 또는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통해서 어떻게 개념을 정리해 갔는지 그거를 소개해 드림으로써 그 과정과 연결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시죠. 이것도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개념을 대부분 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1972년에 스톡홀름 회의가 있었고 지금부터 30여 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뿐인 지구라는 그런 슬로건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양의 역사는 우리와 좀 더 다르게 길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브라질의 리우 환경회의는 1992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리우 선언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의제 21 등이 발표되었고 해서 170여 개국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매우 많은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의 정치 개념을 지속가능 발전으로 하자는데 아마 세계 정상들이 합의한 그런 회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의제 21이라는 걸 많이 듣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의제 21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어젠더라는 것을 의제로 이제 번역해서 그런데 부문별 여러 부문이 있는데 그런 부문별 실천 주제들의 묶음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실천 주제들의 묶음을 21개 정도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제 21의 도출 과정은 그 전 스톡홀름 회의 이후 꾸준히 여러 나라들에서 힘을 합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실천하고 이행하자라는 그런 합의서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다시 세계 정상들이 모였는데 리우 회의 이후에 10년을 평가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의제 21이 충분히 실천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특별히 5개 주제는 최소한도 앞으로 10년 각 국가에서 열심히 이행을 하자라고 제안이 됐습니다. 그 5개 주제란 영어로는 we have 그래가지고 WEEHAB라는 것으로 쓰는데 물, water, 에너지, 그 다음에 건강, 농업 그런 문제들을 합친, 그러니까 주제들을 합쳐서 실행하자라는 그런 약속을 다시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합의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아주 누구든지 인용하는 그런 문건이 1987년이 브룬트란트 보고서라는 것이고 이건 아주 굉장히 두꺼운 레포트인데 거기서 제안한 미래 세대의 필요에 대한 근거를 없애거나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정도로 하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 욕구이고 그래서 그 발전을 충분히 인정하되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평범한 해석도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일종의 생태학 그런 분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바다에서 그런 생태계에서 흐름 같은 것을 공부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것과 전지어 보자면 어획량 얼마큼 물고기를 잡느냐라는 이제 그런 주제를 놓고 많이 학자들 간에 다툼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Maximum Sustainable Yield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최대 지속 가능 수확량이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바다에서 잡아낼 수 있는 물고기의 양을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전 세계에서 잡아낼 수 있는 물고기의 양이 약 1억 톤 정도가 됩니다. 1억 톤은 우리 이제 각각 한 사람으로 보자면 일주일에 생선 한 토막 정도 되는 양인데 그 1억 톤보다 더 잡아내질 못합니다. 왜 더 잡아내질 못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총량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2억 톤으로 추정을 하는데 왜 2억 톤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바다에 도착하는 태양 빛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생산되는 플랑크톤,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의 양도 일정하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한 어류에 도달하는 먹이의 양 또는 그것이 지탱할 수 있는 물고기의 양도 일정해서 절대 그 양이 지구가 태양 또는 빛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 한 절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은 언제든지 다 그 한계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한계 내에서 이용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바다가 무진장하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바다도 결코 무진장하지 않고 적절히 이용해야 된다라는 예를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지속가능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경제, 사회, 환경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난 부문 간, 부문 내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으로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여러 번의 워크숍을 통해서 정해진 방향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아주 간단히 그림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경제, 성장 위주의 전략이었는데
이를 경제, 환경, 사회가 함께하는 그런 전략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전체가 경제 쪽에 있는 것을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와 같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이의 불균형에 대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아주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선 경제를 보면 GDP가 OECD 국가 중에서 10위권이다라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 이렇게 오늘 학회를 가지시는 그런 화학산업 그런 부문에서 아주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이 관점에서 보면 불균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생태계 압력이 있고 또 국토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 숫자로 보자면 세계 경제 포럼이 국가 환경 지속성 지수라는 것이 144개국 중에서 122위로 지난 1월에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세계 경제 그 포럼이란 포럼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회의를 하면서 어느 그 연구팀에서 발표한 것인데 국제적으로 자주 이용되는 그러한 지수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저희들이 잘 알듯이 도시화, 이렇게 수도권의 집중 같은 것도 있고 물이나 에너지들이 과다하게 이용되는 것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로 뭐 어떤 방법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걸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저 우선은 뭐 개념적으로도 정리하고 그랬으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저희들이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경제사회 환경의 불균형 속에서 어떤 시민사회에서 특히 환경 정책 실종을 규탄하는 그런 선언 등이 있었고 또 단체들은 환경 비상시국회의 같은 것을 결성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이 사회적 욕구 또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경제사회 환경의 균형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치우친 부분을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런 방향을 제안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그런 선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동안에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 1992년에 리우 환경회의 이후에 그 다음 페이지는 우선 전 세계적으로는 이것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영국이나 독일, 불란서 같은 그러한 나라들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은 너무나 분명하고 심지어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Ministry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cology라는 그런 미니스트리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미니스트리는 집행을 하는 미니스트리는 아니고 코오디네이션을 해서 부처 간 조정을 주로 하는 그러한 미니스트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부의 강력한 부처 기구로 두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네덜란드의 경우에 대해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고 있으면서 네덜란드 경우 사례를 발표를 들었는데 대부분의 그 유럽 선진국들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국제적으로 결정된 사항들을 각 국가에서 다시 전달하고 이행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전체가 지속가능 발전 방향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우리나라에서의 노력을 한두 개 소개했습니다. 첫째로는 1996년에 의제 20일 국가실천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발표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국가 실천 계획에 의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그런 계획이었다고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2000년 새천년 국가환경 비전 선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전 예방의 원칙이나 원칙 등이 선언이 됐는데, 아마 특징이 있다면 이때는 전체가 환경부가 주도를 하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환경의 관점에 아주 강하게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했던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소득을 말씀드리면, 이때 저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2000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동강댐 백지화라는, 동강댐을 백지화를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테고, 그래서 그 백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의 약속으로 저희 위원회 창립을 약속하고, 그렇게 해서 9월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잠시 저희 위원회를 소개해 드리자면, 저희 위원회는 자문 기능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자문인데 특히 정책 자문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속가능 발전 관련 정책 자문을 하는데, 좀 전에 오셨던 조한익 산업자원부 차관님이나 이재영 환경부 장관님이나 모두 같이 그런 특히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에 걸쳐있는, 부처 간 걸쳐있는 정책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몇몇 구체적 이행과제를 제안하고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회의에서 결정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정책이 집행되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저희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지속가능 발전 관련 우리나라에서의 그 계획 또는 실천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고, 저희 이번에 2005년에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 비전은 크게 보자면 특징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쓴 우리나라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고유의 전략 이행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막 개념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실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우선순위 1, 2, 3을 두어서 이 부분은 실제로 집행이 되도록 하자라는 그런 방향으로 전체 계획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크게 줄거리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크게 그 비전을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과연 저렇게 부문별 균형이 될는지 또 언제 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균형 잡기를 위해서 노력한다, 또는 균형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는 비전을 한다라고 제시했고, 원리로서 예방과 통합, 참여와 협력, 책임 공유라는 세 가지 원리를 도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에 써있는 비전과 원리 등은 저희 위원회에서 아주 여러 번의 워크숍이나 토론 그런 걸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합의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면 예방과 통합라고 했을 때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 통합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정책 통합, 다시 말하면 policy integration이라는 걸로 아주 정확하게 잡아서 부처 간
정책의 통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서 자기네들 것만을 보호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벽을 허물고 같이 통합을 해서 결국 결과는 좋아지도록 하는 그러한 원칙 또는 원리의 제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참여의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천이 되려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공론화,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네 개의 내목하는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참여와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또 기후변화 대응과 지방된 보전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저희 일단 참여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다음 페이지에 적어봤습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정책 제안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미진한 부분들은 지금 보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과 보존의 통합성 강화라는 것은 국토 이용 및 보존의 한 분야로서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장기 계획이나 정책들과 건설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장기 계획이나 정책들의 통합을 통해서 보존될 곳은 보존하고 개발할 곳은 개발하는 그런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하자라는 그런 정책 제안입니다. 물에 대한 정책, 또 연안 지역이 이용에 대한 정책, 교통체계, 에너지, 저희들 위원회에서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두 번에 걸쳐서 정책 제안서를 만드는 에너지 부분 등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행하는 방법의 문제인데 다음 페이지. 그런 어떤 그 부처의 집행 체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서 어떻게 같이 참여하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와 그 다음에 실제 집행이 됐는지를 어떻게 감시하느냐 등에 대한 모니터링, 또 어떤 인식 역량의 강화 등의 세 가지 주제를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했습니다. 거버넌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시민사회도 너무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또 기업도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사회, 기업, 정부가 서로 어떻게 협력체제를 구축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고, 여기서 이제 저희 위원회가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KBCSD가 있어서 저희들하고 좀 더 같은 계속 더 밀접한 그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 정책 제안 등이 공동으로 됐으면 어떻겠는가 등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렇게 협력 체제를 아직까지 구축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워낙 그 기업 자체의 생존 경쟁이 심해서 그 일하는 것 자체만도 너무나 이제 바쁜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그런 조건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니터링으로서는 실제로 어떤 것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역시 지표에 의해서 평가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런 지표도 가령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실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이런 지표를 하면 내가 우리가 수긍하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그러한 지표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백서 같은 것을 발간하는 것은 평가를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일부분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곳은 주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주 그 일반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한 7, 8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어떻게 삽입될 수 있는지 또 어떤 그 대중을 상대로 한 그러한 교육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또 그랬을 때 교육에서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가장 핵심 내용은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컨설테이션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소위 말하면 대화나 협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는 그 여러 이론들이 우리나라 나름대로 우리나라 상황에서 맞게 그 시대와 함께 가는 그런 식으로는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좀 더 그런 부분의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것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화학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짧은 저의 소정 또는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위원회 팀에서 이 테이블을 좀 정리해 줬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크게 한번 정리를 해줬습니다. 크게 보면 뭐 소재형 산업, 가공용 화학산업으로 나눴고 그래서 그 석유화학이나 섬유화학 부분 또는 뭐 그런 자본 집약적이고 대기업이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진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요즘 특히 중요시되는 정밀화학, 기술 집약, 뭐는 다품 소량 생산 뭐 이런 부분으로 두 개 나뉘면서 동시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생산량, 수출, 수입, 무역 수지 등에 대한 표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에틸렌 기준으로 석유 화학 산업이 세계 5위다라는 것을 아까 조한익 차관님께서도 소개를 하셨는데 너무나 많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들 학교에서 보면 화공과 저희 입학할 때 보면 화공과는 아주 빠지도 과학 빠지도 다 서로 자기네들끼리 달리 다니는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다닌 그런 학과이고 그러면서 전체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그 회상을 다시 한번 했던 그런 표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책을 찾아보는 중에 케미컬 엔지니어링 뉴스라는 이제 그런 인터넷도 좀 찾아봤고 또 인하대 박상원 교수님과 해서 그 슬라이드도 만든 거를 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2020 신화학 목표라는 것이 있어서 반응 원료의 폐기물화 및 부산물화, 90% 축소, 에너지 절감 등등이 화학산업의 목표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헌들을 보니까 주로 그린 케미스트리라고 해서 그러한 개념으로 또 많이 정리되어 있고 했습니다. 크게 이 표나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크게 방향이 그러니까 웨이스트를 어떻게 축소하느냐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하느냐 그런 문제 또 CO2를 어떻게 절감하느냐 그런 걸 통해서 생산비를 어떻게 절감하느냐 어떻게 그것과 그 코스트하고 연결시키느냐 그런 것이 큰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보더라도 결국은 이제 웨이스트나 또는 실제로 생산된 케미컬 프로덕트라고 하더라도 그 프로덕트의 안전성 등이 매우 하여튼
계속 사람들이 논의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화학 합성 물질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뭐 석유기온 그런 물질들도 많고 해서 일단 하여튼 그게 유기여서 인체에 들어가면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가 보통 흔히 인체에서 대하는 그런 유기 화합물인지 좀 새로운 것인지 또 어떻게 뭐 톡식한지 이런 것들을 인체에서 미처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뭐 인체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방어 기작으로 DNA가 이렇게 작동하고 그렇게 해서 방어 프로테인이 만들어지고 수용체를 만들어서 밖으로 배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그 톡시콜로지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들 보면 그런 그 단백질 수준에서의 테스트 검증도 있고, 또는 이제 그런 것이 잘못 작동해서 어떤 개체 수준에서 뭐 어떻게 죽는지 안 죽는지 그런 여러 테스트 애니멀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아주 뭐 그런 것들이 막 모여서는 그런 유기주소 같은 뭐 우리나라에서 신문에 몇 번 났지만 그런 페인트 도료 같은 데서 보듯이 뭐 성전환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어떨 땐 보고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여튼 결국은 유기화합물이라는 것이 그 사람 몸에서의 메타볼리즘에 그런 가끔씩 그렇게 비슷한 구조들도 나타나고 해서 결국 사람 건강하고도 관계 있고, 또는 뭐 생물 종의 그런 메타볼리즘 이런 것도 관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요즘에 이제 상당히 많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새로운 생각들을 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대충 되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은 결국은 하여튼 기술 혁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줄이고 없애고 하려면 뭔가 이제 투자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줄이고 이렇게 뭐 리스트 뭐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비용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이 아마 직접 이 화학산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을 하나의 도전 요인으로 받아들여서 두뇌 또는 뭐 기술 이런 거를 통해서 극복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실제 현실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식의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라는 것이 새로 등장하는 것을 하나의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또 평가하는 그런 글들도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장이 펼쳐지고, 그렇게 새롭게 펼쳐진 장에서 다시 그런 그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경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그런 경쟁을 통해서 개선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살아남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대부분 판단하지 않는가, 제가 대충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물론 이런 그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체계나 에너지 이용, 지구온난화, 오존층 보호, 유해 화학물질 관리 이런 등등의 몇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화학산업이 좀 연결이 된다, 이렇게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 CSR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요새 많이 배우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실제 기업에서 적용이 되려면 어떤 사회적 수용성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할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아갈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오늘 하나의 새로운 도전으로 지속가능한 화학산업 이렇게 해서 전체 심포지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제가 정말 너무나 열심히 다
일하시고 전체적으로 함께 다 하여튼 사회를 떠받들고 가고 있는 그런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부문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감히 저의 작은 생각을 말씀드려서 한편 송구스럽기도 하고 하나의 절대적인 의견이 아니고 토론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